정치권 이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국회의원, 신경민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언제 만났다, 만나지 않았다, 예상하지 못했던 논쟁 아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의 목소리 먼저 듣고 관련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과 특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차 밝힌 것처럼 상시적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정무 라인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시적인 소통과 최근 당내 현안과는 전혀 무관한데 그것을 엮는 것은 좀 정치적인 의도가 과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애초에 이틀 전부터 왜 이런 것들에 대한 단독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지 저는 약간 의아할 뿐입니다. 네, 한 일간지 단독 보도라고 전해졌었죠.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리 전에 만났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런 일 없다라고 또 부인을 했고, 이 정권 초기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대통령과의 거리감, 친밀도 이런 것들을 둘러싸고 유독 관련 얘기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길에 배웅을 누가 나갔느냐, 그러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두고도 좀 이 거리감을 또 보는 잣대로 또 활용하는 느낌도 드는데요. 그렇죠.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이걸 국정조사를 할 수도 없고요. 예.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그런데 왜 이제 이런 일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냐? 그건 이제 오래된 그 갈등이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준석 당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은 경선 시기뿐만 아니라 경선 이전에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입당 이후의 경선 과정 또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에 그 여러 가지 일정을 당대표하고 공유하는 문제 또 통화 내용 그 녹취록 문제 네. 등등 해가지고 계속 부딪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당내에서는 아닌 게 아니라 이준석 당대표가 조금 혼자 좀 고립되는 양상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예, 예. 물론 이준석 당대표는 젊은 청년들, 특히 20대, 30대 남성들로부터 아주 강력한 지지를 그래도 받아왔죠. 예. 그것이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에 국민의힘이 승리하는데 분명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당내 인사들하고 당의 최고위원들 또 소위 이준석 당대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윤핵관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정치인들하고 계속 갈등을 겪어오는데 결국 이제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윤리위의 그 심판대에 서게 됐단 말이죠.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죠. 이준석 당대표로서는. 하지만 지금 이 일이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는데 이런 당내 갈등 상황이 또 차기 이 당대표를 염두에 둔 그 당권 경쟁으로도 또 갈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도 한동안은 지속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대통령 국정 그 지지도도 지금 꽤 지금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네, 예. 이것은 이 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잡음도 저는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내에서 이런 갈등을 좀 완화시키는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을 어떻게 윤석열 정부를 그 국정 운영을 당에서 어떻게 좀 지원하느냐 여기에 골몰을 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예. 신의원께서는 지금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의 이 관계 뭐라고 딱 한마디로 규정하기 뭐한 관계인 것 같은데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십니까? 당대표가 윤리위에 회부된다는 것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당원 당규를 저희도 상대당이기 때문에 자세히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뜯어보니까 윤리위에 회부가 되면은요 빠져나오기가 힘들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징계를 할 수밖에 없고 윤리위가 만약에 열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넘어갈 수 있지만 예. 지금 윤리위 날짜를 놓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23일 날 열렸고 다음 윤리위가 7월 7일 날 지금 잡힌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은 뭔가 결론을 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당원 당규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대표를 징계를 해야 되고 그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이 지금 이상하게 됐고요.
경진개건, 중진개건 하는 것이 지금 맞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당 대표가 20대, 30대에게는 인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당 안에서는 혼자 서 있다는 얘기고 지금 쓸 수 있는 무기는 여론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도와주는 거죠. 물론 대통령은 지금 도어 스태핑에서 나는 당무와는 관련이 없다. 뭐 당이 잘 알아서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쉴드를 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믿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도와줄 수 있는 건 대통령밖에 없는 거죠. 윤핵관들은 다 미워하니까요. 근데 윤핵관은 누구 얘기를 듣겠습니까? 대통령 얘기를 그렇죠. 그 윤핵관이잖아요. 윤 씨잖아요. 윤 씨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러면 방법이 지금 현재 다 막히고 여론전밖에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이 되고 그렇게 되면 7월 7성 날 견우직녀가 만나는 날 이준석 대표는 상당히 참담한 뭔가 통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때 결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당헌 당규에 따르면 미구에 결정이 되고 당은 엄청난 혼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예, 앞서서 김 전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집권초 정부를 뒷받침해야 할 여당인데 여당 내 당내 내용이 더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지금 우려가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제원 의원 등 친윤계 의원들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간의 연일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안철수 의원이 이 친윤계 의원들에게 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글쎄요, 앞으로 당내 상황이 또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가 여러 우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공교롭게도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 포럼에 거의 한 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한 50명이 참여를 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또 이제 평상시에는 이준석 대표하고 가깝고 이준석 대표를 옹호해 왔던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 장제원 의원 이끄는 그 포럼에 와서 연사로 강연을 또 했고요. 예. 그 자리에 또 안철수 의원도 와서 축사를 또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준석 당대표가 상당히 조금 일단 숫자 면에서도 그렇고 고립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사실 이준석 당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긍정적인 이미지가 분명히 있고 또 청년들의 지지 이런 것은 정말 국민의힘이 어떤 변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준석 당대표가 윤리위 심판대에 섰단 말이죠. 예. 사실상 이준석 당대표와 당내 여러 세력 간에 조금 갈등이 별로 없거나 원만한 관계였다면은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윤리위에 서는 일도 없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런데 여태까지 여러 그 어떻게 보면은 갈등이 이제 축적이 되다 보니까 윤리위까지 가게 된 것 같아요. 이 당에서 당 대표를 그 윤리위에 그 소환하고 이런 게 정말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제가 볼 때는 윤리위도 그렇고 이준석 당 대표도 그렇고 정말 집권 여당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예. 집권 여당이 안정감을 찾아야 되죠. 근데 지금 이제 굉장히 다급해졌고 하니까 굉장히 모든 사안에 대해서 또 이준석 대표는 반응을 하니까 이게 또 더 악화가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사안이.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하고 지금 부딪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독특하죠. 이준석 당대표는 사실 기존의 정치인들의 정치 문법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하고 싶은 얘기를 애둘러 얘기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뭐 자격 시험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런 그 새로운 그 변화의 바람을 불러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어떤 그 성격이라든지 정치 행태 면에서 기존 정치인, 기존의 당의 행태와는 워낙 이질적이다 보니까 예. 많이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변화는 혼자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게 아닌가. 결국은 이제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은 이준석 당대표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겁니다. 예. 본인이 옳은 생각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실현된다는 게 정치권에서 좀 어렵죠. 예. 이런 상황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민심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리얼미터에서 정기 여론조사 나온 것을 좀 보면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는 보시는 것처럼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두고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데드크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정평가가
긍정 평가를 취임 이후에 이 기관의 조사에서는 적어도 처음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정당 지지율도 같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정당 지지율도 보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뭐 하락한 부분들이 특히 국민의힘이 꽤 하락을 했고요.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아주 소폭이지만 상승을 하면서 이 격차가 좀 줄어든 모양새입니다. 이 전반적인 것들을 좀 묶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리고 정당 지지율까지 최근에 정치권의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좀 집권 여당에는 등을 좀 돌렸다라고 수치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금방 우리가 얘기했던 당내 갈등도 영향을 줬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국민들이 대통령의 이 지금 한 달 반, 두 달이 조금 안 된 시간에 이 스타일에 대해서 좀 뭐랄까 안도할까요? 이제 앞으로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도어 스태핑이 소통의 한 방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좀 쇼통 아니냐라는 느낌을 좀 받는 것 같고 왜 그러냐면 보여주기식이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정책적 혼선이 자꾸 보이는데 결정적인 것은 그 주 52시간 문제. 장관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 나는 보고받지 못했고 난 모르겠다. 이거 우리 정책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지금 되풀이되고 현재 경제 위기 상황인데 위기 국면의 대통령이라는 느낌을 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국면에서 대통령이 리더십을 보여주고 방향을 보여주고 물론 글로벌한 거긴 하지만은 우리는 그럼 여기서 희생을 최소화하고 뭘 잘해보겠다라는 결연함이 없고 그거 다 그런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대통령으로서의 워딩과 문법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이고요. 최근에 지금 있는 것 중에 인사도 납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일단 검찰 그렇죠, 경찰 그렇죠, 군 그렇죠. 네. 특히 국정원처럼 지금 국장급을 전부 다 대기 발령하는 것은 구태타적 상황입니다. 이건 문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문정부를 구태타로 뒤엎은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인사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혼선과 한가로움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 지난 5년을 어찌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잘못된 일을 바로잡고 네. 제자리를 찾아가고자 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아마 지금의 그림일 겁니다. 목표일 건데 조금 그 순서라든지 이게 좀 잘 조직화된 느낌이 좀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 때도 문재인 정부도 출범과 동시에 적폐청산을 한다 그러면서 모든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전 정권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도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는 그 충정은 이해가 좀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냥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인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국기문란이다 이런 얘기까지 대통령의 언급까지 나올 정도로 조금 두서가 없는데, 근데 결국 이런 일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국기문란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그런 언급의 어떤 조심성이랄까 이런 게 좀 떨어져 보이고 그다음에 검찰 인사도 워낙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지금 힘이 실렸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의 지금 검찰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런 좀 비판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또 경찰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만든다라는 것 때문에 뭐 이제 지금 김창룡 경찰청장도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사퇴 의사까지 표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조금 불필요한 잡음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네. 거기다가 이제 김건희 여사의 정치적인 행보에 있어서 그게 원칙이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광폭 행보를 또 하다 보니까 이것이 또 이제 이것을 비판하기 위한
그런 이제 야권에서는 그런 또 비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잘 해도 비판을 지금 할 준비가 다 돼 있는 야당인데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광폭 행보에 대해서도 아마 비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그 그 팬클럽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팬클럽 회장도 굉장히 또 많은 사람하고 좀 부딪히고 있고 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고 처음에 그래도 조금 여론이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이런 인사 문제와 또 김건희 여사의 문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조금 중첩이 되면서 좀 실망하는 그런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언급해주신 그 경찰국 신설 이야기로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오늘 오전에 전격 사퇴를 밝힌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관련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정부에서는 이른바 BH로 불리던 대통령실에서 경찰을 직접 지휘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행안부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하여 행안부를 패싱한 것입니다. 민정수석실, 치안비서관, 그 밖의 각 비서실에 파견된 수십 명의 경찰 공무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예, 들으신 것처럼 이상민 장관 행안부 안에 이른바 경찰국으로 불리는 경찰 업무 조직을 신설하고 또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다음 달 15일로 날짜까지 못 박으면서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속도를 내는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경찰이 지금 권한이 막대해져서 뭔가 하여튼 경찰에 대해서 지휘 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사실 여러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데 그것을 예전처럼 경찰국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습니다. 예. 위원회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자꾸 지금 미국 얘기를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미국의 법무부 산하로 FBI가 있지만요. 미국 법무부에 그런 조직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FBI는 독립된 수사기관입니다. FBI 우리가 뷰로 치프라고 그래서 국장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청장이 맞는 번역이겠죠. 그 FBI 맡고 있는 청장은 독립된 기관장입니다. 그건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요. FBI 청장은 미국의 대통령하고 같이 맞짱 뜨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대통령 위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대통령이 뭐라고 그래도 말도 잘 듣지도 않아요. 수사의 그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객관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경찰을 할 수 있는 무슨 다른 방법을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치안본부의 악몽이 사실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그러는 것은 우리 역사성을 너무 몰각한 거 아닌가 그런 비판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몰아붙일 일이 아니고요. 지금 경찰의 비대한 권력을 어떻게 국민들이 시민들이 통제하고 감독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숙려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 경찰국 신설의 밑그림이 다 나온 상황이고 경찰들은 반발을 하고 있고요. 행안부는 행안부대로 이제는 뭐 중단 없는 전진을 사실상 오늘 선언한 상황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상황들. 근데 이 상황이 조금 이제 복잡해지겠죠. 근데 경찰도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경찰이 여러 가지 사건, 정말 그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늦장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요. 예. 근데 지금에 와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이야기한들 그것이 잘 먹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임기가 20며칠 남은 김창룡 경찰청장이 오늘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해외 순방 나가는 날 아침에 느닷없이 사퇴 의사를 밝혔단 말이죠. 예. 그것도 사실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 시점에도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있죠. 생각하시나요?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물을 먹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때 물론 이제 지금 청와대에서는 지금 이 사퇴 의사 이거 사표를 지금 수리는 못한다. 예. 나중에 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리고 지금 경찰을 수뇌부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감사를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지난 정권 때 여러 가지 수사의 그 해태 문제, 예. 늑장 수사 이런 거. 그런데 경찰청장이라고 하면은 계급이 치안 총감입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 치안의 총수예요. 경찰의 최고위직이죠. 대통령이 해외에 있는 상황에 치안의 총수가 갑자기 대통령 떠나는 날 사퇴 의사를 밝힌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행안부 내에 경찰국 만드는 일도 물론 저는 그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경찰이 앞으로 더욱더 막대한 권한이 생기게 되는데 예. 그럼 이것을 그냥 방치할 것인가? 그것도 위험하죠. 다만 그런 그 경찰의 경찰권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민주적으로 지휘 감독할 것인가 그 방법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뭐 우리 신경민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국회에서의 저는 논의도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것도 입법 사안이 필요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무조건 지금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면서 마치 대통령의 의견 또는 행안부의 의견하고 반대 입장문을 발표하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예. 한 말씀만 더 보태면은 1시간 반 동안 행안부 장관하고 뭐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행안부 장관이 말렸을까? 아니면은 당신 알아서 하라. 뭐 이렇게 했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리고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이고 이걸 국기문란이라고 인사 파동을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사표를 낸다고 한들 수리되지 않으리라는 걸 김 청장이 너무 잘 압니다. 이거 절대로 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기문란이라고 규정을 하지 말든지 둘 중에 뭐가 하나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외통수거든요. 감사 다 받고 그 임기가 돼서 물러나더라도 감사는 현직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조치가 지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1시간 반 동안에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해서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뭔가 있었지 않겠느냐라는 짐작이 가능하고요.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김 청장도 뭔가 사연은 있었을 것이고 지금 행안부 장관이 이렇게 시안을 딱 두면서 밀어붙이는 것은 정말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함부로 처리할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는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요 지난주 1박 2일 워크숍이 있었죠. 워크숍을 막 갔다 온 한정혜 비대위원이 이 자리에서 원구성 협상 왜 이렇게 안 되냐라고 질문했더니 전략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도 안 돼서 법사위원장을 여당에 내놓겠다 이런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표가 있었는데 그 얘기 들었을 때는 이제 다시 원구성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주말 사이에 삐걱삐걱대는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지금도 좀 요원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그 조건이 뭐 있더라고요. 근데 그 조건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건 뭐 생각할 수 없는 거다 그러고 지금 필리핀으로 떠나버리는 형국이기 때문에 금방 뭐가 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시안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재헌절이 있거든요. 재헌절은 국회 행사입니다. 국회의장이 주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헌절 전에는 뭐 무슨 협상을 밤을 새우든지 간에 해서 뭔가 원구성을 마무리를 해서 최소한 국회의장단이라도 나와야 되는 중요한 시안이고요. 만약에 그때 국회의장단이 없는 상황에서 재헌절이 지나간다고 그러면은 큰 사고지만 지나간다고 하면은 9월 1일 정기국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기국회 전에는 무조건 돼야 됩니다. 그래서 2개의 시안이 지금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시안을 염두에 두고 여야 원내대표단이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집권 여당으로서 국회 공백 사태가 길어질수록 부담감이 커질 텐데 좀 전향적인 태도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부담은 있죠. 부담은 있는데 또 정권 교체는 됐고 하지만 이 지금의 여소야대 상황이 이 상황을 굉장히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아직도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그런 그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 고소 고발한 거, 그다음에 뭐 법무부에서 지금 또 권한쟁의 심판이라든지 또 이런 거를 이제 제기해 놨는데 이런 거를 야당에서는 취소해 달라라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조건이 이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취소하면은 법사위원장 주겠다. 하지만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실은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선심 쓰듯이 준다고 하지 말아라. 원래 국민의힘이 차지해야 될 원래 몫이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지금 여야 간에 부딪히고 있는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서해 그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 기록물 공개 여부 문제도 있고 지금 여러 문제에 있어서 지금 그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원구성하고 맞물려 가지고 원구성도 저는 쉬워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상황은 당분간은 좀 계속 가지 않을까. 네. 그다음에 또 민주당도 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에 출마하느냐 마느냐 막 분당 얘기까지 막 나오고 예.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뭔가 구심점을 가지고 각 당이 이 지금 협상을 할 수 있을까? 예. 굉장히 좀 회의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민주당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재명 의원이 이제 거의 사실상 당권 도전을 좀 결심을 굳힌 것으로 나오면서 그 외에 이제 또 다른 상대로 나올 사람들에 대한 면면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또 분당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의 이 민주당 전대 상황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다 나오겠죠. 지금 이럭저럭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표만 한 10명 가까이 얘기하고 있기 예. 때문에 오늘 지금 벌써 몇 명 했죠. 서른 의원, 김민석 의원, 또 누가 했더라? 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문제 이재명 의원은 사실 선언만 남겨두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워크숍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는 한번 푸닥거리 하고 반대와 찬성이 조금 극명하게 드러난 상황인데요. 지금 이재명 의원은 이런 전략을 세우더라고요. 태도가 좀 부정적이거나 불분명한 사람한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물어보고 분명히 출마를 지지하는 사람은 좀 많이 도와달라고 그러고 손 꼭 잡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선언만 남겨놓고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시나리오가 있다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표 출마는 시나리오의 완성이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뭐 1막에 해당되는 거죠. 1막은 지금 거의 중간쯤 와서 선언만 남겨놓고 있고 8월 말 전당대회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중이고요. 네.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철저 마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 심경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